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초능력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짠 하고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 사회 이슈는 무엇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좋습니다. 또 상구님은? 평등혼인이요. 평등 혼인. 온? 평등 혼인 제도를 만들겠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세요?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한 가지 딱 만들고 싶은 거 이제 두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개개인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과 또 동시에 법과 제도를 통한 이 문화와 우리 사회를 구조를 바꿔나가는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는 우리한테 계속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이 정상성과 비정상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에 의해서 비정상으로 계속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만이 이 사회에 함께 해야 되고 효율적인 사람이며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이 자본의 논리에 구성되는 그들의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본에 의한 담론을 흔들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확고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이제 울타리를 쳐져 있는 것을 계속 허물려고 하는 시도들,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도전하는 시도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에 누가 포함되게 되고 포함이 되지 못하게끔 하는지, 그 사회를, 문화를, 법과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예리하게 질문하고 계속 도전하고 질문하는 자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저는 사회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퀴어한 모습, 또 페미니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이나 렌즈 또는 라식, 라섹 등의 시력 교정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거의 10분 되는데 거의 100%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 통계 자료 같은 걸 살펴보더라도 안경, 렌즈, 라식, 라섹 수술, 또 백내장, 녹내장 수술 같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평생 살면서 시력 교정에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주 우리가 옛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눈이 안 보인다 하면 아주 범주가 넓겠지만 앞에 있는 칠판이나 교통 표지판 정도 안 보이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바로 1m 옆에 있는 옆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는 뿌옇게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안경이나 렌즈 껴서 잘 보이면 장애인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안경이나 렌즈가 발명되기 전에는 뭐라 했을까요? 장애인이라 했겠죠. 시각장애인이라 했겠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바뀐 겁니까? 이 사람의 상태, 눈의 상태, 상황, 조건은 똑같아요. 그럼 무엇이 바뀌었길래 예전엔 시각장애인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죠? 첫째로는 이제 기술이 발견됐고, 그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어요. 그만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포함이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범주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경을 쓰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비정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도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바뀐 게 뭐냐 하면 장애에 대한 범주, 기준,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안경을 휠체어로 가져와서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애인이다. 저는 휠체어 이용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이다 라고 불리는 이유, 장애인이라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다리가 아파서? 하반신 마비라서? 움직이지 못해서일까요?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 안경을 벗어도 일상생활 편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안경 쓰는 사람 이제 장애인이라 안 하잖아요. 도구를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안경이라는 도구와 휠체어라는 도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안경을 쓰는 사람은 이제 너무 대다수라서 인식이 바뀌었는데 휠체어는 아직 인식이 그만큼 안 변했다. 맞아요. 한 가지가 또 있죠. 개인의 인식과 아까 동시에 바꿔나가야 될 거 두 가지 뭐라 했죠? 한 가지는 개인의 인식과 구조. 사회 구조가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버스도 전철도 그리고 모든 건물에 어디든지 휠체어 타고 다 갈 수 있다. 그럼 휠체어 이용인을 우리가 더 이상 장애인이라고 할까요? 해야 할까요? 안경을 쓰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불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처럼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장애인이라고 불리지 않는 세상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의 기준과 범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일어서서 걸어야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있는 이유, 차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차이를 차별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마저도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이고 어쩔 수 없고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는 정상과 다르게 이런 차이가 있어 라고 규정을 해준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이고 어쩔 수 없는 너가 기준의 미달이야 라는 것이 애초에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정상이 아니야 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권력자가 비장애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차별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죠.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수자가 뭘 잘못했거나 애초에 이상하거나 부적절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상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는 이성애자 시스젠더 중심주의 사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 사회에 뭐 아까 말씀하신 혼인평등 그 구성 사회의 일부분으로 구성될 수 없게끔 권력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 안에 정상성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계속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것이 구조입니다. 구조.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인식이죠.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계속 도전을 하면서 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거나 나보다 열등하다거나 뭔가 폭력적이라거나 위험하다거나 생각하는 점이 없는지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계속 질문하고 도전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와 문화, 법, 제도들이 없는지 계속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개인의 인식의 차원과 사회 구조의 차원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통을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그림자를 두 가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모와 동그라미로. 그죠? 그런데 네모파와 동그라미파가 50대 50이다. 그러면 한쪽 사람들이 다른 쪽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부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네모로 보는 사람은 95%고 동그라미로 바라보는 사람이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수적인 우세함을 가지고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에게 너는 비정상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 심지어 전생에 죄를 지었나 봐. 부모님이 죄를 지었나 봐. 또는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5%에 해당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장애인, 맞아요. 성소수자, 또 이주민, 난민.
5%라는 인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250만.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내가 장애인입니다라고 국가에 등록한 등록장애인 숫자가 약 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숫자는 사실 해외 선진국들의 인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장애인 등록 비율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수치예요. 평균적으로 1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권적으로 잘 국가의 이제 인권적인 복지 제도가 되어 있다 이런 나라들은 20%도 됩니다. 장애 등록이 어떻게 20%가 되냐 좀 신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를 등록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애라고 인식하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장애인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부족한 사람, 열등한 사람. 그래서 내가 국가에 장애인이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낙인을 더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의 장애를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의 자녀가 장애인인 걸 안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최대한 치료나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최대한 끝끝내 미루다가 본인이 이제 직접 등록을 할 때까지 그걸 미루기 때문에 등록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게 있고요. 평균이라는 이 15%에서 20%로 넘어가는 나라들은 어떠냐면 장애에 대한 기준이 그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민을. 그러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2년, 3년의 기간 동안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그 장벽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뭐 기부스를 하고 목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을 하면 그 치료비라든지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장애인이 되든 내가 그 나라에 가든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 구조적인 도움들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장애 등록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애에 대한 경계가 우리보다 확고하지 않겠죠. 희미하겠죠. 그렇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기준은 어떨까요?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내 주변에 성소수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성소수자들이 살고 있고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2%에서 어떤 분들은 12%까지도 보고 있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진짜 확고하게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회들은 5%가 저는 한 5%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소수자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 뭐 15%, 20%까지 나온 나라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 나와 완전히 확연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와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끌릴 수 있어. 매력을 느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양성애자나 범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젠더가 분명히 성별 정체성이 시스젠더야라고 확실히 막 나는 막 항상 남자 남자 정체성을 막 100% 갖고 다니면서 와 나 남자야 막 이러면서 여자 하다 막 100% 항상 막 시시때때로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젠더 퀴어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도 확실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가 아니라 20%까지도 나오게 되는 상황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개인의 인식,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지 거기까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계신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사진을 올려주신 장면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배달의 민족처럼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달 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랍푸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랍푸드에는 휠체어 이용인들이 굉장히 배달을 하는 배달 노동자로 많이 노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볼게요. 휠체어 이용인들이 배달 노동자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엘리베이터가 어느 건물에나 다 있어야 된다. 좋아요. 또 경사로가 어디나 다 있어야 된다. 좋아요. 또 뭐 턱 같은 게 없는, 장애물 같은 게 없는 사회.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다 탈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오토바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달에 이용되는 교통수단, 오토바이보다 조금 빠를까요? 어떻게 느릴까요? 느릴 수 있겠죠. 그러면 배달시킨 음식이 조금 느려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쁜 사람은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죠? 우리나라 사실 한국 사회 택배도 어때요?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하루 만에 오는 것도 놀라웠는데 이제는 당일 배송도 생기고 심지어 새벽 배송까지 생겼어요. 노동자를 얼마나 갈아넣고 진짜 즙을 짜듯이 착즙을 하듯이 즙이 나올 정도로 해야 그런 사회가 되냐고요. 그래서 점점 빨리빨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는 가서 사고, 내가 필요한 거 당장 배고프면 가서 사 먹고, 조금 천천히 와도 되는 거를 택배로 시키고 배달 음식으로 시켜도 되는 사회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시설물들, 구조물들과 함께 개인의 인식까지, 그 두 가지를 함께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례를 이 그랩푸드 사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인권적인 사회로 변화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우리 인식의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인권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구조적인 차원의 변화, 이거는 이제 법 제도를 통한 시설물들, 구조물들의 변화가 여기에 들어가게끔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키즈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숨과 탄성이 여기 이 현장에서는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즈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죠? 하시는데, 애들이 없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을 들어올 수 없게, 또는 소수자들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공간이 사실은 없어야지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노키즈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에게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뭐 밥을 먹는데 먼지가 나지 않아야 된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위험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도 한 호프집이 있었는데, 제가 제 짝꿍과 다니면서 가끔씩 이용했어요. 유아차를 끌고 산책을 하다가 그냥 아기가 잠들면 거기서 맥주 한 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곳인데, 호프집이 어느 날 갑자기 노키즈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왜 저 애들이랑 왔을 때 괜찮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턱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턱. 근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부모님이 그 주 양육자들이 둘이 이제 한잔 하는데 뛰어놀다가 턱에 이제 못 보고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험을 해줘야 될까 봐 걱정을 했고, 또 밖에 야외 테이블도 있었는데 거길 또 밀쳐가지고 막 쏟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뻔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키존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또는 카페에서 공부하고 싶은 나를 위해서라도 노키즈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자들과 약자들 그냥 안 와도 그만이고 내가 책임질까 봐, 내가 손해날까 봐 그런 논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원래 더 인권적인 사회로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라면 여기서 노키즈존이 아니라 그 가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갔어야 될까요? 그쵸. 일단 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에게, 어린이에게,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시설의 변화를 좀 줬어야 됐고, 또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장애인들은 불편하니까 오지마, 아이들은 시끄러우니까 오지마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는 내가 좀 불편해도 함께 살아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라는 인식이 우리들한테 깔려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은, 가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가게입니다. 그런 공간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동과 함께 동반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조용히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가게가 조용한 가게가 되고 싶다면 카페든 음식점이든 그 조용한 가게가 되고 싶기를 원한다고 써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조용한 공간을 원합니다. 뭐 침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사실은 떠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독서실이나 뭐 극장에서 막 떠드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공간이 조용한 공간이라고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 룰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애기 엄마 아빠들은 그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요. 애기가 울면 막 들쳐업고 나가기 바쁘지 어디서 거기서 막 울면서 막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조용히 못 시키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조용히 절대 시킬 수 없는 그렇죠. 진상과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답변. 그래서 어떻게 조용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도 네가 뭐야?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뭔데? 이러면서 막 화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 권력이나 성별 권력, 젠더 권력이 합쳐질 때 그런 화를 낼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사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간다는 것은 소수자가 오지 마라. 여성들 나를 불편하니까 오지 마. 뭐 힘이 약하니까 오지 마. 장애인들 불편하니까 오지 마. 느리니까 오지 마. 애들 시끄러우니까 오지 마. 이주민들 위험해 보이니까 오지 마. 아무도 누가 남을까요? 이 사회는 아무도 남지 않는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그죠? 우리가 정치 현장에서 또는 기업 CEO들의 모습에서 보는 중년 남성들만, 비장애인, 비성소수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만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권과 다양성의 세상은 이 노키즈 존에서 보는 빠른 해결법, 손쉬운 해결법과 다른 세상이다. 정반대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해 가면서 오늘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적 관점이란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설명인데요. 우리가 중앙에서 정상이다, 표준이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사회를 요만큼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이나 정상이 아니라 변두리로 끌고 내려오면 같은 각도로 세상을 보더라도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장애인의 시각이었다면 장애인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주의 관점이라고 해서 왜 남성의 관점은 배제하냐?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반밖에 못 보니까 네가 부적절한 거야 라고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절반의 관점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관점이라고 해서 비장애인의 관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삭제시켜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주의 관점을, 페미니즘의 관점을 내가 아무리 탑재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도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엄청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게끔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남성의 관점으로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애초에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50% 이상의 사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반대가 아닙니다. 50%밖에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그 관점이 확장되고 확대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점이 확장됐어도 아직 남는 사각지대 있죠. 이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장애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돌려서 여성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청소년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이주민의 관점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되면 이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관점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과 다양성의 관점으로 사회를 본다는 것은 그 시작점이 여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관점으로,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고 정상이고 규범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꼬집어서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시작이고, 그것을 모두가 포함되는 사회로 바꿔 나가려는 실천, 그 행동이 수반되어야 인권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과 실천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